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김우수 검찰총장 문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요. 오늘 출근을 했죠.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자, 같은 시간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강한 추진과 강한 저항이 부딪히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국회 시간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로 가는 길목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수위와는 다르게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 때문에 부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은 4.19 혁명 62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는 가혹한 피해 역사를 거쳤고 독재 권력에 저항한 우리 앞세대의 시민 학생들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물이죠.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4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2부 10분 인터뷰, 그중에 한 분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평론가님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물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KBS 올 때도 1층에는 보통 이제 온도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네네. 체크하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클럽 다녀왔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방송했었는데 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네요, 진짜. 네. 아니, 보니까 어제 월요일인데도 밤에 클럽 앞에 장사진을 쳤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평론가 저기 있겠구나 그랬는데 한번 찔러본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오늘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일단 이제 배현진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40년 지기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정 후보자께서도 이 직이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민망하다라고 어느 언론에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네, 듣고 오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지난 일요일에 지명된 거잖아요. 1차 인선 때 지명된 거잖아요. 네. 그때 바로 40년 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도록 요거 바로잡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현진 대변인이 그저께 한 얘기는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오늘 또 이 부정한 팩트라고 한 건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이 차원까지 보는 거다. 국민의 눈높이를 또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다음에 40년 직위 같은 것도 이게 뭐 두 분이, 그러니까 정 후보자 윤 당선인이
서울과 뭐 대구에서 학창 시절 보냈고 검사, 의사로 각자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다.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 후보자가 사실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윤당선인은 40년 한결같은 친구다. 뭐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언론에 대다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고교 친구와 윤당선인이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친분을 맺게 됐다. 네네. 오래된 인연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40년 직이란 표현 이게 잘못 알려졌다라고 부인한 것을 보면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성 문제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 부분 좀 거리를 좀 두면서 이게 좀 옮겨 붙어서 윤 당선인 이 내각 전체 아니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막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기류 변화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럼 지금 정 후보자가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대학 시절부터 좀 알고 지내던 사이다. 이 정도는 되는데 이걸 윤 당선인 측이 부인한 느낌이라 네. 저는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인데 이 오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정호영 내정자가 내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40년 직이라서 오랫동안 봐왔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자다.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다. 네, 보건 분야에 뛰어나고 복지 분야는 조금 부족하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메시지 같이 네네, 나왔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의혹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의혹 논란이 이제 아들과 딸이 진학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리고 정호영 내정자가 이제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직접 하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반박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을 때 실명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단독 보도를 보면은 실명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정호영 당시 병원장의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가 있는 상황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었고 네. 1고사실, 2고사실, 3고사실 지났는데 유독 한 고사실에서만 총 만점이 나왔다. 네, 3명이 만점을 줬죠.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이 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말을 빌리면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고 결정이 나는 것이고 이 정도까지 의혹이 쌓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높은 데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본인이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좀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잘못됐다 사인을 주고 국민들도 안 좋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40년 직이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리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0년 직위부터 끊어내는 작업이 아닌가. 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초기 조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부로 2년 1개월 만에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는데 네. 이게 매 정권마다 특히나 이제 노무현 정권의 사스부터 시작을 해서 매 정권마다 메르스, 맞아요. 신종플루, 코로나 이런 것들이 한 정권마다 하나 정도는 흔히 말하는 국제적 사회를 위협하는 팬데믹이 왔었단 말이죠. 앞으로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 재검토에 나섰다라는 사인으로 저는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과연 이제 강행하기 위한 거리두기냐, 아니면 이제 낙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리두기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겠죠? 글쎄요, 이게 답은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하태경 의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안 된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용태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주말 사이에 문자가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문자를 보내서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걸 내세워서 집권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비판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된다면 이게 뭐 정권 차원에서 좋지 않고 또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당선인이 비록 지명 철회하지 않더라도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배현진 대변인의 이야기도 기류 변화가 있지만 어제 화제가 된 건 이제 장제원 이 당선인 비서실장이 네. 기자에게 상당히 좀 경로하듯이 격앙된 목소리를 보였죠. 네네. 이 뭐가 같다는 거냐, 조작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허위가 있느냐, 이제 이런 또 반박을 했잖아요. 네. 그 기류 변화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장지원 실장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아마 여론의 추이를 봤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배현진 이 대변인의 얘기도 좀 기류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장지원 실장도 오늘 이후에는 글쎄요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이런 쪽의 메시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오늘 뭐 김종인 이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라디오에서 아니 정호영 후보자 위법보다 일반 국민 상식에 맞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게 소위 공정과 상식인데 과연 이 사람이 상식에 맞는지를 전제로 판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능력과 인품 기준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되다 보니까 네. 이게 꼭 이제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보다도 또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것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아들, 딸 문제 말고도 구미 이제 도계면이라든지 농지법 관련된 실제 경작하지 않고 문중의 땅이다. 네. 이런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점이 아들과 딸 입시 과정에서 아주 초점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도 분명히 또 존재를 또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했었던 허위가 있느냐 조작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허위냐 조작이다라고 의심을 해서 재판까지 이어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해서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 그렇죠. 지금 정호영 후보자한테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허위냐 조작이냐 입시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보도를 보면은 뭐 서울신문, SBS, 경향신문 한 게 골고루 조선일보까지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 제안은 조선일보라는 보수신문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을 파헤쳐다 보니까 어떤 중국인 유학생의 영어 논문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한 수준이 나와 있었고 도표도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의혹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인인 거예요. 이거는 네. 정말 위험하다. 어렵다. 네, 어렵다는 사인인 것인데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더 문제가 있다. 제 식구 네. 감싸기다. 앞으로 정권 어떻게 운영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호영 후보자 입장도 중요한데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 건의 불법 부당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내가 사퇴하고 말고 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거고요. 필요하다면 직접 교육부 감사, 뭐 조사 다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부 감사나 조사뿐이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가 또 이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의 기류를 보면은 계속 뭐 자리를 지키겠다. 청문회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가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동안 민심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또 이건 또 윤 당선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긴밀하게 관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팩트가 있느냐. 정말 뭐 조작이나 어떤 왜곡이 의혹이 확인되기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두 번째 신검을 4학년 2학기 이제 졸업 예정자 시절에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급 판정이 나와서 보충력이 됐는데 그 자체보다도 6년제 대학 졸업자 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병무청 실수라고 인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병무청에서 실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해프닝처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 학력 그거보다 사실은 그 병역 이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왜 경북대에서 했냐, 또 경북대 판정 과정에서 어떤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또 척추협착이라는 젊은 층에서는 잘 안 나오는 네네. 그런 병명이 써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그 있습니다. 병명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치료받은 금액이 뭐 1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병무청의 실수다라고 하면은 그럼 병무청에 실수한 사람 그냥 넘어가 됩니까?
이게 4년제나 6년제냐의 차이는 결국은 24세까지 보류할 수 있느냐, 6년제는 26세까지 보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2년을 더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자공학부를 다니니까 이제 4년제 대학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졸업 예정자인데 그 6년제 대학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의대나 약대 같은 곳인데 네. 사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의전원을 지원해서 네. 한 번 떨어지고 합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병무청 담당자가 실수면 예언을 했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좀 묘한 해프닝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자 글쎄요. 지켜볼 대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를 들어가 보죠. 이상민 후보자. 네. 행안부 장관 후보자예요. 아들 입사 논란에 이 백 써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게 이제 불거진 건데요. 이 지난해 3월에 이 후보자의 장남 이모 씨가 한국 알코올그룹 계열사인 KCNA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민 후보자가 2019년 3월부터 이 알코올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ENF 테크놀로지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어요. 아하. 지난달 사회이사 임기 3년이 종료된 다음에 연임하기도 했는데 3년간 이 후보자가 이 알코올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9,800여만 원 정도 된다라고 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서는 아빠 찬스 아니냐. 하필 이 알코올 그룹의 계열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후보자는 출근길에 난 백을 써주지 않았다. 아들 취업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입사가 결정된 뒤에 아들이 나한테 말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걸 덧붙였냐면 우리 아들이 고려대 4년 장학생이었는데 지난해 연봉이 2,700만 원이었다. 지방에 연봉 얼마 안 되는 곳에 가고 싶었겠냐. 대기업 가고 싶어 했는데 항상 앞을 보고 가라. 이게 격려해줬다. 이런 네.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인식 자체가 정말 네. 너무 놀랐어요, 진짜. 예. 고려대 4년 장학생이면은 지방에 취업하면 안 됩니까? 그 연봉 2,700만 원 요즘에 그 로스쿨 나와서 네. 초임 신임 검사들 있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희망 연봉 2,700만 원 수준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라는 곳이 입학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네. 로스쿨 과정보다 과연 어려울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거든요. 뭐 비슷하거나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변호사들도 요즘에 초임 희망 연봉에 2,700만 원 쓰는 경우도 많은데 허다한데 이 인식 자체 그냥 학벌에 따른 연봉을 인식한 이 낡은 사고, 네. 학벌에 따른 취업 지역을 선택하는 이 낡은 사고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맞는 것인가라는 이 인식의 문제가 일단 너무 꼰대스럽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으면 서울에서 회사 네. 다녀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 일정 연봉 이상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앞을 보고 가라라고 격려를 해줄 거였으면 이 앞에 문장을 안 했어야죠. 네. 왜 여기를 선택했니? 이 회사의 미래는 뭐니? 라고 설명을 했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오히려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앞에 하기 싫은 말 정말 듣기 싫은 아들이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가고 싶었다면 네. 정말 듣기 싫은 모든 말 다 해놓고 항상 앞을 보고 가라라고 격려하면 격려 받습니까? 우리 네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으면 다시 안 볼 것 같았어요. 진짜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철저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낡은 사고와 인식의 문제인데 물론 이게 장관의 결격 사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아버지에게 입사가 결정된 뒤에 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증언이죠. 본인의 네네네. 이야기죠. 이건 확실하지 않고 실제로 사회이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내에서 알고 있었다면 저는 알게 모르게 작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면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의 이제 입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 항변하기 위함이지만 결국 그럼 본인이 또 사회이사를 맡았던 회사를 깎아내린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알코올 그룹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고대 출신들은 가면 안 되는 회사처럼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결국 알코올 그룹이 고대 출신은 가면 안 되는 지방의 연봉 얼마 안 되는 곳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건 참 여러 가지 측면을 네. 다 안배해야 하는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정의당의 데스노트에는 4명의 후보가 올랐다면서요. 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호영 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네. 후보자, 또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해서 지명 처리하라 네. 요구하고 있는데
뭐 이유는 다들 뭐 생각하시는 대로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서는 호위무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문제, 김인철 후보자는 교육인으로서 자질이 없어 보인다. 김인숙 또 후보자는 세월호 진상조사에는 세금 낭비다. 이런 논평을 냈던 것을 문제를 삼았어요. 네. 근데 과연 이 데스노트가 또 이번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데스노트라는 이 어감이 주는 게 안 좋다 이름이. 그래서 이 입법 노트. 라는 얘기 또 하더라고요. 입법 노트? 네,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뭐 데스노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입법 노트는 임팩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좀 안 오는데 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사퇴 요구를 했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 모두 자진해서 사퇴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계속해서 데스노트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은 자진 사퇴할 거다라는 얘기 해왔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내 사람 중에 자진 사퇴 사람이 있을지는 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참 지켜볼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네. 자, 지금 12시 41분을 넘은 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 시내 출근 정체는 풀렸는데요. 도로 위를 나설 때는 언제 어느 곳에서 돌발 상황을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3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한남대교부터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으로도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고속도로는 지금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에 차들이 몰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은 기흥 휴게소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리고 뭐 어제 굉장히 좀 큰 속보가 있었죠.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고 그 일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 그리고 면담한다. 그리고 저녁에 면담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우선은 김호수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입장, 네. 반대하는 입장이나 뭐 대안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이 이걸 듣고 크게 두 가지를 김 총장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검찰을 향해서는 집단 반발이 아닌 수사의 공정성을 돌아보고 개혁에 스스로 매진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고요. 또 하나는 국회를 향해서 개혁은 검경의 이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것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좀 더 돌아보는 그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셈인데. 네. 근데 언론에서는 이 두 가지 메시지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검경의 뭐 여러 가지 이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민주당에도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검경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을 지적한 셈이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 그 분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반대할 생각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검수완박 개혁 필요성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네. 속도 조절하라고 메시지를 냈다. 정반대 해석인데 네. 오평론님 어느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짧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길게 보잖아요. 네. 길게 보면 대통령도 이 논의에 참여했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민주당만 밀어붙였고 이 사이에서 야당 반대, 현재 야당이죠. 현재 야당 국민의힘 반대, 검찰 반대. 검찰총장 사표를 낸다고 반대했다가 반려, 전국 고검장 지금 다 반대. 네. 여기서 대통령이 사표를 낸 총장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결국 입법의 과정도 존중을 해야 된다 하고 민주당이 타임라인대로 법안을 올리고 통과되고 대통령까지 가면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포를 한다.
라고 가는 과정 중에 한 일부로서 저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대통령의 의견도 중간에 개입이 됐다. 중간에 개입이 충분히 됐고 이게 만나서 반려할 정도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라는 것도 저는 대통령의 성정상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정이다. 충분한 이 과정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야기를 한번 전달했었다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워낙 이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시간을 돌려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내렸을 때 징계의 어떤 요건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 돌아가고 다시 들어오고 돌아가고 다시 들어오고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을 뽑았을 때 누가 안 된다 해서 또 절차 계속 늘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과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의 이 타임라인도 어떠한 메시지를 짧게 보면은 이제 오늘 만난 거에 대해서 이 메시지 나온 거에 대해서 짧게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대통령도 이 논의에 중간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올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사인이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검찰총장의 사직을 대통령이 막았고 이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도 좀 또 소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예 입장문까지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은 대통령은 이런저런 대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을 좀 얘기했는데 김호수 총장도 그러니까 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뭐 비공개로 좀 얘기도 좀 듣고 검찰의 의견도 좀 반영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김호수 총장이 했고 또 2019년 검찰 개혁할 때 핵심 쟁점이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 그런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그립감을 좀 부활시키는 대신에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하나 이제 대안을 제시한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논의한 게 있으니까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나 위원회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법안 처리하지 말고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비판받고 있는 건 이 명분이 있더라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대안은 안 보이고 졸속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근데 검찰도 그동안은 이렇게 수사권 갑자기 빼면 대안도 없이 빼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범죄자만 좋아한다. 또 이렇게 맞섰는데 오늘 좀 김호수 총장의 달라진 뉘앙스는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 법안은 지금 안 되지만 다른 특별법이라도 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는 걸 보면 이제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는데 근데 박 기자님.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오,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뭐 사실은 어제 대통령 면담 이후에 고검장도 만나고 그 이후에도 고검장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또 이어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검사들과 그 수뇌부와 얘기를 또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져서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사직을 하면 홀가분한 거지. 이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게 이제 보통 과정은 아닐 테니까. 저는 책임을 지고 검찰의 입장을 또 대변해야 되니까요. 오늘 평검사 회의 열렸습니까? 오늘 저녁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과 후군요. 그렇습니다. 오후 7시에 서울중앙지검 강당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예상 참석자 규모가 150여 명이에요. 상당히 이제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거고 서울중앙지검에서 10명 안팎이 대표로 참여하고 일선지검은 4, 5명. 또 자치지청은 3명, 뭐 부지청은 2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보통 뭐 지검장 회의, 고검장 회의 뭐 한 6시간씩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모이면 전국 평검사 회의의 결과는 늦은 밤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지방선거 민주당의 이 경기지사 경선 결선 투표제로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안민석, 조정식, 그다음에 염태영 이 세 후보 원래 네.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후보들이죠. 예. 결선 투표를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네네. 그게 이제 관철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전 새로운 물결 대표가 민주당이 이제 들어오면서 합당을 하면서 네. 4파전이 됐습니다. 4명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돼서 경선을 하게 됐고요. 네. 이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고 또 50대 50으로 하는데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구성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1차 경선을 치르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1, 2위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아주 안심번호 얘기하시니까 네. 안민석 후보가 이재명 전 지사는 안심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던데. 조어를 또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네, 예. 저희는 이따가 이제 2부 10분 인터뷰에서 조정식 의원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조심 얘기가 나오나 다 이제 무슨 심 하다 보니까. 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후보는요. 윤 당선인이 전화로 응원의 말씀을 전했다. 윤심은 곧 민심이다. 이런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김은혜 전 대변인 네. 뭐 이 유승민 전 의원과 정말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윤심이 작용한 듯한 네. 그런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 이 윤 당선이 3월 말에 선배님 응원합니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선거 승리를 계속 바라고 있는 윤 당선인이 뭐 사실은 윤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민심이랑 같은 거고 민심이 곧 윤심이다. 윤심이 민심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오평로아님, 이 평론 항상 엄중하게 네. 균형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오심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막 힘이 네, 여러 군데 붙으니까 해보는 얘기예요. 어제 저희가 김재원 후보 전화 연결했거든요. 네. 유영하 후보와 단일화 마지막 날이었는데 불발됐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단일화 된다고 언론들을 보고 2파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유영하 이 후보랑 김재원 후보 만나서 5분 만에 헤어졌다라는 걸 보니까 네네. 물만 마시고 헤어졌다고 하거든요. 어제 김재원 후보가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네. 아니 경선을 어떻게라도 방식을 정해서 치러야지 그냥 유 후보가 네. 인간적으로 사퇴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 되겠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3파전으로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내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서 21일, 22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책임당원 투표 결과 50%,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서 23일에 결과 발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곡살인 용의자 검거됐잖아요. 네. 이은혜, 조현수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은요. 오늘 청취자 0369님입니다. 40년 지기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친구는 친구라 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10년이건 40년이건. 자, 조피디와 인순이의 이거 오래된 노래인데 오랜만에 듣습니다. 친구여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인순이 on top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the time is alright, it's a way to survive. 기다려오던 사람들은 하고 있나 많은 것을 약속했나 힘들어 don't you right 포기하지 마라 It will be alright alright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늙어간단 말이 내게는 그저 먼 미래의 일뿐이었는데 얼굴에 솜털은 흔적도 없구려 어느새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햇살은 저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을 위해 모두 바쁘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린 일 사랑 사회가 이슈 하지만 인간적일 뿐일 실수는 모두 겪어야지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별 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대수 이 담에 소주 한잔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 밤이 지나도록 When your spirit is so right It's the wa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날 바람까지 심하게 불면 마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살을 에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살을 애는 추위가 맞는 표현입니다. 애다는 칼 따위로 도려낸 듯 배다라는 뜻과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에는 목적어가 있어야죠. 살을 애다에서는 살이 목적어가 되고 가슴을 애는 듯한 슬픔이란 표현에서는 가슴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에이다는 왜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요? 에이다는 애다의 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에이는 추위가 아니라 살이 에이는 추위 또는 가슴이 에이는 슬픔처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나오면 옷과 머리 같은 곳에 음식 냄새가 배고 나죠. 이런 경우에 음식 냄새가 옷에 배었다라고 표현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배었다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음식 냄새가 옷에 배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뜻을 가진 동사는 배이다가 아니고요. 배다입니다. 배이다는 배다의 이를 불필요하게 첨가한 형태입니다. 배다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배이다란 피동사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임실군 오수면의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이고요. 경남 산천과 전북 남원의 산불은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된 상태고 그중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부 산지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볕이 점점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종일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고 대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제주 20도, 서울, 부산 22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 일부 남부지방은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밤에는 다시 빠르게 쌀쌀해져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36%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8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대표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한일 관계가 악화한 채 방치돼 왔으며 이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양국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일본 정부라고 지적하며 명목과 인적 구성, 형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죠. 바로 경기도. 이 경기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제 경기지사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4파전이 됐습니다. 그 4명의 후보 중 한 분을 오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네. 자, 드디어 어제 민주당 공관위가요. 경기지사 네네. 후보를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렇게 4분으로 확정을 했더군요. 네, 그 50대 50으로 4자 경선과 결선 투표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자, 1차 국민 참여 경선은 이번 주말입니다. 네네. 권리당원 50 말씀하신 대로 또 선거인단 50. 자, 과반 득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네네. 그 제가 결선 갈 것으로 네. 제가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와 관계해서 보면은 그 저에 대한 인지도 또 그다음에 저의 개혁성과 진정성, 진면목들이 지금 빠르게 좀 확산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아, 상승세다. 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긴 합니다만 나머지 그 2, 3, 4위 후보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제가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또 대선 때 열심히 했던 20, 30대 중심으로 제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커뮤니티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 경선인데, 제가 현장에 굉장히 강합니다. 현장에 강하다. 네네. 그리고 오랜 당 활동과 또 경기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당심은 조정식에 제가 우위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권리당원 경선에서 좀 우위를 점하면서 제가 결선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후보님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정식 네네. 의원님이신데 네. 시흥을 국회의원을 5선을 지내셨잖아요. 네네, 5선을 했습니다. 네. 의정 활동상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스스로 의정 제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중진중 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은 국회와 당에서의 요직에 발탁이 됐고, 네. 또 그리고 지난번 그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당선되셨을 때도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또 지난 경선 때도 제가 총괄부부장을 했었거든요. 네, 조직을 네. 총괄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정책위장하면서 경기도에 대한 많은 그 지원과 또 뒷받침을 하면서 또 지난 경선 때도 제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제가 굉장히 강세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경기도를 잘 알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경기도는 그 일반 자치단체와는 틀리게 굉장히 방대하고 1,400만의 인구에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적 리더십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네. 네, 그런 데서는 제가 가장
그 풍부한 국정 경험도 갖고 있는 준비된 도지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은 중진이신데 네. 왜 경기도지사 이 행정직 출마를 하셨을까 했는데 네. 경기도는 특별하다. 또 경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네. 그럼 이제 경기도 행정도 자신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여야의 모든 후보를 통틀어서 제가 경기도의 비전과 또 1,400만 도민의 삶을 또 제대로 그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 또 준비된 도지사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네. 대한 또 오늘 제가 공약 발표도 했거든요. 네네. 네. 자, 오늘 그럼 이제 하지만 또 이 세 명의 경쟁 후보가 있습니다. 네네.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자, 이 세 분은 경기지사로 적합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각 세 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제 평가나 단점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우선 이제 김동연 후보님의 경우는, 지금까지 좀 편한 길을 걸어오셨다고 봐요. 관료로서. 네네. 그런 데서 과연 민주당의 후보로서 정체성과 그 자질이 검증이 된 바가 없고, 과연 제대로 맡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염태영, 안민석 두 후보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도정은 기초단체장의 역량과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할 정책 리더십이 반드시 필수인데, 그런 점에서 아직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의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이 동네 싸움, 전투 수준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런 데서는 저격수가 아니라 장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또 대통령 선거를 많이 치르면서 제가 큰 판을 짜고 큰 싸움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문무를 겸비한 장수가 저 조정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격수가 아니라 장수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네네. 지금 리더십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자, 지금 이제 다른 세 분의 이제 후보들에 대한 짧은 평가를 주셨는데. 자, 네. 안민석 후보가 조정식 후보에 대해서. 네. 착한 선비다. 요게 좀 칭찬처럼 들렸는데. 보니까 이제 안 후보 본인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네네. 착한 선비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선비의 품성에 네. 투사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저를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제가 특히 저희가 야당이고 어려울 때는 제가 항상 행동을 했거든요. 제가 MB 정권 시절에 우리가 야당이 됐을 때 제가 가장 독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네. 그때 제가 국회의장 단상을 MB 학폭을 막기 위해서 뛰쳐올랐는데, 그래서 그때 모습이 제가 개구리 점프하듯 뛰쳐올랐다 해서 제가 요즘에 소위 말하면 개딸, 개혁의 딸들한테 제가 개구리 삼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윤석열 이 정권의 검찰공화국에 맞서서 제가 오늘도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한 일주일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는 말 그대로 이 큰 판의 싸움에서는 지금은 주의 주장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저는 제가 그런 데서는 늘 투사의 DNA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네. 행동들을 제가 가장 앞장서 해왔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의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자 여러분들께 제가 크게 어필이 되고 있고 지금 성원들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착한 선비다, 늘 반듯하다 이런 평가와 다르게 개구리 삼촌이라는 별명은 굉장히 재밌네요. 자, 네네. 그런데 어제 삼행시도 생겼어요. 네. 개혁으로 구하라. 네. 이 나라 이재명 이렇게 또 삼행시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 민주당 네네.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가 예정됐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김동연 후보하고 안민석 후보가 불참을 하면서 무산이 됐던데 네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유튜브 오마이뉴스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네네.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특히나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 간의 정책 경쟁과 자질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걸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김동연 후보의 경우는 며칠 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토론에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합당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후보 토론도 거부한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무임승차하시려는 거 아니냐, 꽃게만 걷는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어제 오전에 갑자기 그 안민석 후보가 토론 불참 통보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안민석 후보께서는 김동연 후보의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해 오셨는데, 네. 김동연 후보가 그 불참에도 토론에 동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들을 갖추고 다 이제 했었는데, 도대체 이 두 후보께서 그 뭐가 좀 두려워서 피하신 건지, 네.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무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네. 이에 대해서도 그 많은 당원들이나 여러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실망과 성토에 대한 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오늘 공약 발표하셨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네. 자, 이 조정식 후보가 그리는 경기도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걸 텐데, 도민들을 그렇죠.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 뭘로 꼽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이번에 내건 슬로건이 퍼스트 경기, 경제 수도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가장 해야 될 현안들이 앞으로 경기도를 그 반도체, 미래차 등 이런 핵심 전략산업, 국가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부당하게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하겠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기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오늘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광역 교통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여의도 정책통이고 여의도 정책사령관제가 별명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그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과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또 제가 또 손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교통 문제, GTX라든가 그다음에 순환철도망, 뭐 트램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4통팔달의 경기도 그 광역교통망을 만들겠다. 그 수도권 내에 30분 내에 통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가 경제 수도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한 가지가 부족한 게 금융 부분이거든요. 금융. 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경기도의 소상공인 신용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이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상생 인터넷 뱅크를 제가 설립하려고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명지상부한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으시겠죠. 핵심만 꼽아주셨습니다. 네. 자, 그동안 경기도는 이 보수 진영에게 오히려 험지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이 또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본선에 올라가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대 후보가 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두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 김은혜 의원 모두 경기도를 이끌어가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네. 네,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와 전혀 연고가 없이 경기도의 자존심을 용납할 수 없는 이제 후보라고 보고요. 네네. 제가 유승민 후보가 그 경기도 출마로 또 차출이 됐을 때 제가 결국은 윤핵관의 독배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성명을 냈었어요. 네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김은혜 의원이 유력한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김은혜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면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저와 뚜렷하게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개혁 대 수구. 그 두 번째는 그 이재명 지우기 대 이재명 지키기.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초보 대 경륜. 네, 이런 점에서 제가 뚜렷한 차별화와 각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제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자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거 외적인 건데 좀 여쭤볼게요. 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이 후보자의 지명철의 시위를 지금 인수위 앞에서 6일째 이어가고 계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경선 치르는 바쁜 와중에 1인 시위를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보다 지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와 특히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네. 네, 전국의 지금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그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을 선포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발이거든요. 네. 네, 더군다나 한동훈 그 검사장이 지금 공수처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그냥 네. 그 검찰 직할 통치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확고한 뜻과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때다. 네. 제가 그래도 국회에서 5선 중진 의원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뭐 중진이다 아니다 이런 구별이 없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뜻과 그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수위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1인 시위를 네. 하면서 6일째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지금 명심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자, 네.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제 찐친으로 불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등판 시기 어느 때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굉장히 많은 전략적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 이번 지방선거는 당연히 선거 지원에 나설 거는 분명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보궐선거 지역에 나오셔서 좀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오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입장들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런 전당대회 당대표를 하시려면 원외 당대표보다는 현역 당대표를 하셔야 네. 이 제1야당과 또 국회 이런 부분들을 진두지휘하고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그런 저의 고민의 그 일단을 제가 던졌고 네. 그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과 결심을 할지는 아무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네.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의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 기자님, 더불어민주당 출입반장, 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반장과 검증팀장까지 맡으셨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죽겠다 하신 거죠? 예, 뭐 아직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라서 네. 예, 제가 지금 임시로 몇 주 맡고 있는데 일이 쏟아집니다. 어제도 갑자기 김호수 총장을 만나는 바람에 네. 퇴근도 늦고 네. 힘들었습니다. 네. 네. 거의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도의 기습하게 그런 개념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빨리 진급을 한 그런 사례로. 그러니까 지금 박 기자님의 얘기는 언론계의 한동훈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기수만 따졌을 그분은 때는 불세출의 천재라서 제가 감히 기수만 따졌을 때는 범죄다. 네. 그래서 힘들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 얘기를 하셨는데 김우수 검찰청장 어제 전격 문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자, 결국 이제 오늘 아침 보도가 사직 철회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어제 사표 반려 청와대 입장이 이랬고요. 자, 어떤 대화가 오갔길래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뭐 국회 설득 등 뛰겠다고 했는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뭐 입장문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 자, 뭔가 좀 비하인드 분위기가 있습니까? 워낙 극소수 인원만 배석을 해서 대변인도 배석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잘 모르고 이제 정리된 것만 이제 알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 공개문에도 나온 것처럼
일단 김호수 총장이 나름의 대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은 그래도 인정을 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실 제가 원래 취재할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 막 재촉을 했는데 7시쯤 빠르면 7시쯤 입장을 내겠다 했는데 한 7시 40분 45분 정도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길어졌냐 했더니 대통령이 계속 그 이미 나온 브리핑문을 보면서 계속 그걸 다시 읽고 또 읽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 근데 네.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누구를 특정하게 딱 손을 들어준 게 또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인데 오히려 그거를 좀 노린 거 아닌가 대통령이 뭐 이런 지금 추정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말인데 지금 좀 부담스러운 건 맞겠죠. 하지만 검찰개혁 방향성만큼은 본인도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긴 아니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속보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저는 어쩌면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다. 근데 오늘 아침 조간은 역시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한 세 가지 흐름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민주당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또 다른 쪽으로는 검수완박에 힘을 실은 것이다. 정반대 얘기고 양비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어디에 방점을 찍는 게 옳습니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양비론이 맞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시각에서 보이게 되긴 하는데 견제구라기보다는 좀 검수완박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가 전화를 돌렸는데 계속 이제 예를 들어 대변인들 같은 경우는 공식 입장이 없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말에 대해서 바로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보좌진이나 뭐 부대변인급이나 말씀 들어보면은 좌고우면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직접 뭐 검찰 수사 공정성 얘기한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검찰이 딱 꼬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개혁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법안에 어디가 뭐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적하진 않겠지만 지금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대목은 있잖아요. 졸속이다, 대안이 없다. 그런 면들 특히 경찰이 너무 힘이 세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안 입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묘한 게 오늘 김호수 총장이 드디어 대안을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뭐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방안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기에는 이제 최영찬 기자가 얘기한 게 이제 맞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수완박 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반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람인 거고 사실 뭐 거의 초기 공약이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이나 아니면 대선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한 반대를 해왔는데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얘기를 안 하죠. 이건 구조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위적으로도 그래요. 일단은 3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치 정당의 수장처럼 이끌어가는 그림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찬반이 명확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나섰을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끝났는데 역사의 좋은 그림으로 남는 게 이제 최대 과제인데 굳이 전선에 뛰어들 필요가 없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이제 향후 정부 운영에 그런 역동력을 줄 텐데 거기에서 굳이 또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에 나서가지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래 속내를 생각해 보면 방향은 명확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추진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인 거고 그리고 특히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한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은 말은 못하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거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지명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따져본다면은 좀 해석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뭐 윤석열 당선인은 이거 물어보면 나는 민생 챙기니까 그거는 법무부나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어제 나온 입장에 대해서 뭐 만족을 하나요? 아니죠.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게
문 대통령 뚜렷한 입장 안 밝혔잖아요. 언론을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입장을 요구를 할 거예요. 어떤 입장이냐. 근데 이게 걸려들지 않으려고 양쪽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고 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입장을 내요. 검수완박은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낸다 그러면 바로 국민의힘은 전선을 민주당이 아니라 문 대통령으로 확장을 시켜서 공격을 펼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안 내어놓은 거고 실제로 어제 국민의힘 구두 논평을 보면은 이제 문 대통령의 일부 발언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두고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론적인 지적을 못 하니까 그냥 이제 지엽적인 부분만 공격을 하고 끝내게 되는 그런 이제 공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예민한 지점입니다. 자,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 기자님. 네.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됩니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 기자님도 동의? 네, 저도 이 민주당 취재는 최 기자님을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면 무조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다만 하나 어제 좀 인상적으로 본 게 법사위 소위를 보니까 국민의힘 기조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직회부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전체 회의를 거쳐서 소위로 가야 되는데 전체 회의 안 거쳤다고 절차에 문제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회의를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안 가거나 적어도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보이콧하거나 몸싸움까지는 못하겠죠. 패스트트랙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통과가 되더라도 법은 지킬 거고 대신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앉아서 당하는 그런 그림을 최종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다수당의 횡보를 보여주는 그런 걸 부각시키겠다는 거죠. 양당의 전략까지도 잠시 읽어봤습니다. 자, 지금 뜨거운 이슈가 이거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지금 이제 새 정부의 내각 초기 인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까요? 이 최 기자님이 지금 검증팀장까지 맡고 계시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민주당의 낙마리스트의 정호영 후보자 좀 순위가 높습니까? 일단 뭐 높다고 하기에는 이미 이분은 그냥 시간 문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입니다. 시간 문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1순위다 0순위다 의미는 없고 아마 양쪽이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냐. 어렵다? 물론 청문회까지 세울 수는 있겠죠. 세울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아마도 좀 다른 후보들의 약간 방패용으로 쓰는 거 아니겠냐 이런 좀 의견이 있고요.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감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박 기자님. 그 어제 제일 화제가 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조국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런 기자들의 지적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걸로. 그런데 보니까 이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그래픽으로도 나오는데 육성이나 현장 영상은 본 바가 없어요. 실제로는 어땠답니까? 이게 사실은 백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로 배경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과정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한동안 매일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새벽마다 했어요. 제가 새벽 방송을 마치고 7시에 매일 전화를 했었는데 항상 통화 중입니다. 이게 타사 기자랑 통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보가 워낙 집중돼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전화가 기자들이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집에 찾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집 앞에 찾아간 게 한 달 이상 됐다라고 하는데 모든 언론사들이 간 건 아니고 일부가 간 겁니다. 이제 가서 거기서 집 앞에서 출근할 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소위 오프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백브리핑의 의미는 배경만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했던 게 쭉 이어졌던 거고 이제 그날은 유독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다 보니까 장제원 실장이 되게 좀 그 화가 좀 났던 모양이고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검증 기간이 하루에 불과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언급한 건 사실은 이게 오프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워낙 좀 흥분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소위 이제 공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 다 퍼졌고 한 매체가 4-5군데 정도 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 공유가 되면서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해석을 위해서 일종의 뭐 서비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장 실장이 조금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분위기가 대략 이해는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장제원 비서실장 원래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막 다혈질이라기보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런 그림은 있었는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건 상임위 같은 데서도 목소리가 큰 편이죠. 상임위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 때 수석 대변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장면은 그때 이제 MBN의 어떤 보도로 인해서 이제 류여의 전 위원장이랑 관련된 어떤 보도였어요. 그 보도 때문에 MBN은 출입 정지를 시켰어요. 홍준표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MBN 기자들이 다 몰려와서 장제원 실장이랑 정론관에서 이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안 물러나고 엄청 싸웠던 그런 좀 장면이 기억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번 국회가 아니라 지난 국회 때 야 장제원 표창원 뭐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가스라이팅이 좀 능합니다. 네, 능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제원 실장이 뭐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고 화도 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윤 당선인의 좀 마음이 반영된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고 사실 이제 장제원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그날 윤 당선인한테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표정도 살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윤 당선인이 정말 좀 화가 났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잘 안 하고 이 정호영 후보자 질문에 대해서는 잘 이제 들은 척하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장제원 실장이 윤 당선인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40년 지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오늘 화제는 이거예요. 그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40년 지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사실 취재를 하기로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언제부터 친구냐. 왜냐하면 처음에 그 지명이 됐을 때 학교가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근데 이제 40년 지기라는 보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사실 이제 뭐 이철우 그 연세대 교수가 오래된 친구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물어봤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직접 알지는 못한대요. 근데 다만 당선인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초기 보도 이후에 그 당선인 측에서 반박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실처럼 굳어진 상태로 좀 어느 정도 왔던 거고 국민의힘이나 인수위에서도 친구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좀 맞는 사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친구라는 점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친구라서 했냐. 그리고 또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친구라서 못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좀 이건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 그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40년 된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확 퍼졌던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대학 시절에 알게 됐다. 이제 서울법대 동기인 친구. 또 뭐 대구 지역에서는 뭐 가끔 밥도 먹고 허심탄회하게 지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흘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이들 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만나보면은 이제 어제 만났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을 하고 왔던 의원인데 원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무슨 청문회냐. 검찰 수사나 받아라. 이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딱 참은 게 당선인의 의중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선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까 말까 다 안 했는데 고민을 한 거는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조국 전 장관이랑 좀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이 검수완박 이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들끓고 있고 수면 안에서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사퇴를 시켜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전면에 나서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게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허니문 시간이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 뭐 공천 과정을 봐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힘이 상당히 지금은 강력한 상황인데 뭐 윤심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으니까.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만 낙마시키면 이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 임명 대청을 이제 맡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아니다 이야기들은 있고 지금 정의당 데스노트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빠져 있어요. 민주당의 속내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전제는 좀 다른 팩트가 다르고요. 팩트가 다르다? 네네. 이게 이제 그 낙마를 시킨다고 해서 장관 임명 대청 막을 수 있지는 않고 아마 인수위법상 좀 다르게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제청 안 돼도 현직 총리가 김부겸 총리인데 김부겸 총리가 굳이 이렇게 막 억지로 막아설 이유는 없지 않겠냐 해서 내각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민주당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지금 낙마해야 한다고 올려놓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김앤장에서의 이해충돌이라든지 뭐 본인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문회를 열어서 일단 다음 주 월화 있는데 아마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 이런 게 지금 기본 입장이고 지금 근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자가 뭐 이렇게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 뭐 크게 나온 거는 뭐 전세 뭐 이런 것밖에 없지만 부동산 지금 이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건 정말 협치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자세가 맞느냐 그 민주당과는 또 악감정이 있잖아요. 조국 사태 때부터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윤 당선인이 너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호영 후보자는 날리고 아마 다른 또 후보자들 좀 보이니까 잡음이 많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지금 또 속속 조금씩 나오는데 어쨌든 조금 지금 이것보다는 검수완박에 먼저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이 일의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아마 일단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것대로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다음 주에 두 분이 얼마나 바쁠까 생각이 드는 게 검수완박 진행되죠. 25일에 일단 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작되죠. 또 뭐 일본으로 협의단도 파견되죠. 그렇죠.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아서 이 이슈도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지방선거 얘긴데요. 자, 박 기자님, 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공식 선언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합당 아니고 흡수? 흡수가 맞습니까? 네, 뭐 합당인데 흡수 합당이죠. 흡수 합당인데 합당이다.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다 명확해요. 흡수가 됐다라는 건 명확한데 일단 이름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외견상 바뀌는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거래 조건이랄까요. 주고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은 원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지도부가 9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국민의당 2명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2자리. 11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흡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산도 다 그대로 승계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명예퇴직을 일부 하고 7명 고용 승계를 해주는데 당직자. 예를 들자면 이제 명예퇴직할 때 이제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도 국민의힘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기업들이 합병을 할 때 일부 자리 좀 주고 부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이런 그림에 가깝기 때문에 인수합병의 형태다. 네, 완전히 뭐 그런 그림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좀 하나 뭐 좀 지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후보로 나설 때나 아니면 국민의당 만들 때 계속 다당제 아니면 양당 이 구조를 좀 철파를 하겠다, 혁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3지대 정당이 또 사라지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좀 뒷이야기를 이제 파다 보니까 이 배현진 대변인 브리핑에 관련 질문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후 예정된 합당 선언까지 마치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럼 이제 안철수 전 대표죠. 합당이 매우 중요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도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선언을 하면 또 기사가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결단에 따라서는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뭐 서울로 옮겨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뵙는 거를 미루고 합당 선언을 했던 거는 너무 많이 이미 지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이미 이런 거래 조건은 다 거의 정리가 됐다 그래요. 대략 정리가 됐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에 최고위원 명단 줘라. 이게 한 지지난주 목요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장관 인선 때문이었죠. 그 장관 인선에 이태규 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못 들어가면 이제 최고위원으로 넣어야 되고 네. 이런 그림들이 복잡해지니까 계속 늘어졌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합당 선언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PPAT라고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공직자들 이제 시험 보는 거요. 그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일종의 PPAT 시험을 딱 쳐버리면서 우리 열차는 출발했어 이런 신호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최고위원 갈까 장관 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소위 이제 밑에서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애가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어서 그런 압박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뒤늦게 어차피 이제 장관 인사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합당 절차를 밟은 걸로 보입니다. 합당이 됐으니까 이젠 공동정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당끼리 이제 연대를 그렇죠. 하면 같은 공동정부인데 공동정부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자, 양당 6.1 지방선거 단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아니죠. 향후 공천 갈등은 뭐 큰 일은 없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회 균등이랄까요. 기회는 제공한 그림이 되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들이 만약에 거의 못 올라온다. 공천을 거의 못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다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안철수 대표 자체가 이제 이 향후 다음 대선을 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판 자체를 흔들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님 끝으로 하나 여쭤볼까요? 조정식 의원 인터뷰를 조금 전에 했어요. 지금 경기지사 4파전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안민석 후보는 자 이재명 고문은 안심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조정식 후보는 이 아주 찐 이는 나다, 찐치는 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내부적으로. 일단 당에서 결선 투표 도입을 결정을 어제 했어요. 결선 투표 공관위에서.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고 득표자와 차 득표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1위, 과반이 2위. 안 되면은 1, 2위가 이제 결선을 붙게 되는 건데 지금 아마 너무 1위가 좀 많이 앞서가는 김동연 새로운 비서대표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2, 3, 4위 했을 때 의외로 조정식 의원보다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염 전 시장이랑 안민석 의원이 이제 둘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붙어서 1대1로 붙으면 안민석 의원 쪽이나 그리고 그 염 전 시장 쪽이나 1대1로 붙으면 난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결선에서 결선까지 올라가면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좀 흐름상 당이 지금 국민의힘 쪽은 두 분이 벌써 토론도 2번이나 붙고 흥행을 하는데 여기는 의외로 지금 합당 절차 때문에 흥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랄까요 좀 이런 흐름들이 좀 김동연 대표한테 다소 유리하게 계속 흘러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걸 당 내부에서는 조금 이쪽 다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고 아유 검수완박 또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 두 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여기까지 하죠. 자 박승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spli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준비돼 있죠. 오늘의 간식은 바나나 우유가 되겠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맛있는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저 이 기사 보고 좀 뭐지 그랬는데 네. 5G 시대가 열린 지는 꽤 됐잖아요. 그렇죠. 한참 됐는데
이게 빠른 건지 체감이 안 되고 오늘도 저는 왜 이렇게 파일이 안 열리지? 그렇죠. 막 답답한 게 몇 번 있었어요. 네. 자, 5G 인터넷 속도가 좀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느리지 않습니까? 많이 느리죠. 많이 느립니까? 네.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요. 몇 초 만에 2시간짜리 영화 받아진다. 네. 4G보다 20배 빠르다. 이런 이론적인 속도를 얘기했었어요. 네네.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터넷 그 정도면 2시간짜리 영화 몇 초 만에 받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19년에 국내에 상용화된 게 이제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때 담보했던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 수는 올해 이제 2천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4G 때보다 요금이 평균적으로 최소 1, 2만 원 이상은 다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비싼 요금을 내면서 쓰고 있는데 인터넷 속도는 막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단 기술적으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원래 5G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썼던 통신망은요. 완벽한 5G는 아니에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완벽한 5G는 아닙니다. 통신망에서 그냥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3.5GHz 영역이 있고요. 28GHz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한 뭐 8배, 뭐 8424 뭐 이렇게 하면 8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헤르츠가 높을수록 속도는 빠르고요. 그 대신에 이 우리가 전파라고 그러죠. 이게 되게 막 움직이는 폭이 크다 보니까 증폭이 크다 보니까 기지국을 짧게 설치를 해야 돼요. 아하.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갑니다. 근데 네네네. 지금은 대부분 다 아직 3.5GHz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원래 빨랐던 8배 이상 더 빨라야 되는 속도는 기지국이 아직 많이 없는 거죠. 아하.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인데 이게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뭇잎 하나만 지나가도 이게 그 망 자체가 좀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촘촘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원래의 속도에 되는 5G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28GHz라고 하는 기지국은 지금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아니 네.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는 오히려 5G가 안 터지고 그렇죠. 과거 4G, LTE 광고 보던 시절이 몇 년 전입니까? 근데 LTE 방식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유가 밝혀졌다면서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밖에서도 그런데 안에서는 지금 아마 많이 느끼시고 5G 쓰는데 이상하게 실내 가면 LTE로 뜨거나 왜 5G 안 뜨지? 떠도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지국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지국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예를 들면 뭐 전봇대처럼 막 이렇게 통신 가는 게 있고 그럼 그 중에서 일부 실내로 잘 갖고 올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계기라는 게 있어요. 중계기. 그러니까 중계기는 한마디로 실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내에서 잘 쓸 수 있게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제 이 조사 결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2월 기준으로 나왔는데 전체 무선국이 46만 대라고 해요. 전국에. 근데 그 중에서 기지국 그러니까 밖으로 쏘는 건 43만 대고 실내에 있는 중계기는 3만 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냐면 LTE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실제 5G는 그러다 보니까는 실내용 중계기가 전체 비율이 6%밖에 안 돼요. 네네. 10%가 안 되네요. 네, 근데 LTE 같은 경우에는 실내용이 33%, 밖에 실외용이 67%입니다. 그럼 비율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LTE가 잘 잡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연결 끊김 이런 게 나오고 이동할 때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그렇고 이런 거 지금 많은 이제 이용자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통신사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홍보하는 건 실외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규모가 크거나 많이 투자했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밖으로 하는 지금 그 중계기가 아닌 이런 밖으로 있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많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기지국도 좀 적은 상태인데 그 안에 있는 뭐 이런 중계기까지 얘기가 나오면 좀 여러 가지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실외기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당장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이제 국내에 그럼 그 이러한 말씀드렸던 우리가 있었던 중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지국을 만드는 기술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밖에용을 하는 기지국은 대부분 다 이게 해외 업체들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실외용 기지국은 해외에서 만든다. 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함이긴 어쨌든 대부분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중계기 같은 경우 실내용은 국내 중소장비사들이
회사들이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내기가 많으면 중소기업들한테도 매출이 많이 가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한 중계기 제조사의 매출을 봤더니 2019년에 1,183억이던 게 네. 올해 550억으로 한 절반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러네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지금 실내에서 잘 안 터지는데 실내에 있는 것들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게 지금 줄고 있다. 줄인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1년 차면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여가 4년 차입니다. 근데 네. 계속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야, 그러니까 지금 뭐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실외기도 많이 늘려야 되고 네. 실내도 늘려야 되는데 네. 특히 실내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 둘 다 안 하는데 실내는 특히 안 한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공개됐어요. 네. 우리가 이제 진실을 좀 알게 됐어요. 네. 통신사들은 뭘 합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외 구축 먼저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초창기 때는 실외부터 구축해야 된다. 네. 또 이제 이제 실내 하는 건 건물 소유주 동의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내 구축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럼 정말로 통신 설비 투자액이 늘었느냐라는 네. 걸 봤을 때 2019년에는 설비 투자액이 3사 합해서 9조 5,965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20년은 8조 2,758억으로 떨어졌고요. 지난해는 8조 2,024억으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투자 금액은 줄고 있는 거죠. 아, 이거 화가 나네요. 왜냐하면 그 수년 전에 이 5G가 네. 당시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그때 홍보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우리가 밀어줬었잖아요. 전 세계 최초다. 네. 자, 이제 동영상도 보셔야죠. 음악도 들으셔야죠. 끊김이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스트리밍, 스탑리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까 지금 이제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는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왜 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영업이익이 언제부터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네. 2019년 2월 정도부터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예. 이때가 딱 5G 들어올 때부터죠. 아하. 그러니까 5G 들어올 때부터 1인당 평균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서 지금 3사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넘어요. 영업이익이. 네. 이익이 4조 원이 넘는데 투자 금액은 조금씩 줄고 있고 내부적인 투자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망들은 더 투자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중소기업은 어려워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2천만 시대인데 네. 그래도 더 이상 핑계를 좀 통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오르고 투자는 줄이고 이게 반대급부잖아요. 네. 결국은 더 투자를 늘려서 이익이 당분간 줄더라도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좋은 걸 텐데 자, 그런데 원래 이 네트워크 망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가진 자산을 민간 기업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KT가 원래 한국통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가기관망은 정부가 소유 운영을 했고, 네. 근데 이렇게 통신망을 가진 곳들이 투자에 소홀하고 수익만 내는데 열을 올린다면 정부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좀 상당히 좀 이제 자세하게 보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이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파수 할당이다 보니까 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그렇지. 뭐 최소한 이 정보를 쓰려면 이 정도는 니네가 투자해야 돼. 이 정도는 만들어야 돼. 근데 그중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냐면요. 2018년에 상용화를 하기까지 이러한 걸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3.5GHz, 네. 28GHz. 네. 근데 이 두 개 다 별도로 몇 대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10%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너네 면허 뺏겠다라는 것 자체의 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어느 수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8GHz, 그러니까 예.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게 최소 1년에 15,000대를 기지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중에 10% 1,500대 이상을 못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은 너네 이거 면허 뺐을 거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년 차니까 4,500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28GHz 기지국이 130대밖에 안 되고 설치하겠다라고 신고한 것도 2,000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안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4월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합니다. 중간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택도 없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바뀐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28GHz에 대해서 좀 내용이 바뀐 게 있었죠. 아유, 답답합니다. 빨리 문제 해결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었네요. IT본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당첨자 바나나 우유 말씀드릴게요. 9992